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 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기사 홍성원입니다. 경전철 그는 반대합니다. 더 거대 건 부담되고 과연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려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국민 세금으로 다 나가는 건데 그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조달하려고 결국 또 시민들한테 다 부담이 가는 건데 택시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전철 이용해 두면 손님이 좀 줄어들고 영세한 이 택시 업계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네요. 그게 주변 더 혼잡할 것 같습니다. 좁은 데에서 공사를 한다면 또 막대하게 교통이 좁아지니까는 공사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많이 택시 이동이 또 힘드니까는 서민들의 불편을 많이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인구가 다 서울로 다 집중하잖아요, 지금. 이제 외곽 쪽으로 경전철을 많이 해가지고 위성 도시를 갖다 좀 활성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어제에 이어서 서울시가 방침을 밝힌 게 있죠. 경전철 9개 노선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홍성원 택시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택시기사님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반대하시네요.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앞서 정면승부 2라운드에서 함께한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된 인터뷰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610님인데요. 개성공단 해법이 산 넘어 산이네요. 정부가 그동안 심혈을 기울인 개성공단 사태가 잘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4477님입니다. 불안한 개성공단을 재가동한다면 그 후 발생되는 더 큰 문제는 입주사가 감수해야 되는 걸까요? 문제의 발단은 북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도 져서 좀 답답하고 억울하기도 한데 이 동아시안컵에서 있었던 응원전 관련해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나 보죠? 예, 지난 28일에 이 동아시안컵 일본전에서 우리 붉은 악마 응원이 이제 좀 문제가 됐습니다. 후반전에 이 붉은 악마 응원단이 응원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붉은 악마 응원단이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전반전에.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글귀, 이 신채호 선생의 글귀를 담은 현수막이었는데 예, 일본을 향하는 얘기죠. 근데 피파 규정상 이 축구 경기 중에 정치적 주장은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 현수막을 내려라라고 하니까 이제 붉은 악마 응원단이 응원을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갔는데 반면에 일본 관중석에는 우길승천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몇 번 이런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우길승천기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지금 협의로 이 문제를 좀 좋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일본 축구협회는 지금 이 대한축구협회 쪽에 아직 직접적으로 항의를 하진 않았지만 동아시아 축구연맹에 제소 공문까지 보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박종호 선수 독도 세리머니 이후에 축구계에서 좀 이런 응원이나 세리머니 관련해서 좀 예민해진 상황인데 같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행동을 한 붉은 악마 응원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조금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관중들이 이제 우길승천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우길승기는 이제 일본의 전범을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상징하는 나치의 그 하겐크로이치라는 그런 십자가 비슷한 거 얽혀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 일본 정부와 언론이 분명히 잘못을 한 부분이 있는데도 예. 일본 정부와 언론은 우리만 문제 삼는 부분. 물론 스포츠에는 민족주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그 부분엔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 이게 한국 우리 축구협회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6일 승천기가 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몇 번 등장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대한축구협회도 일본이 이렇게 나오면 좀 대한축구협회도 뭐 이번에는 좀 그냥 봐주기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일본에서 뛰고 있는 이대호 선수 또 징계를 받았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역시 지난 28일 경기였는데 세이브전이었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이제 파울 타구였는데 이 심판이 스윙 판정을 하면서 이대호 선수가 이 판정에 거칠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대호 선수가 일본에서는 물론이고 한국에서 뛰는 동안에도 이 심판한테 항의를 거칠게 하는 이런 행동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사실 일본 심판들이 좀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판정이 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굉장히 좀 예민하게 판정을 하는데 이대호를 비롯한 외국인 선수들 다 뭐 이런 어쩔 수 없이 참고 하고 있는데 이날은 워낙 판정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흥분을 했고 또 오릭스의 모리와키 감독도 굉장히 온화한 성품의 감독으로 유명한데 같이 심판을 밀치면서 같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대호 선수한테는 심판 모욕행위로 10만 엔, 그리고 모리와키 감독에게는 심판 폭행이라고 해서 15만 엔 벌금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걱정했던 출장 정지 중징계는 피했는데요. 야구에서 어떻게 보면 벤치 클리어링이 위기에 있는 팀워크를 좀 단단하게 맺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벤치 클리어링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으로 좀 달리 보면 이대호 선수를 또 감독이 두둔을 해줌으로써 좀 오리스 팀워크가 단단해진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대호 선수가 또 4번 타자이기 때문에 좀 팀워크에서는 좀 좋은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또 심판들이 어떻게 판정을 할지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박지성 선수의 이적 관련한 소식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박지성 선수가 메디컬 PS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으로 이적한다라고까지 나오고 이제 계약 조건 때문에 지금 아직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요. 오늘 박지성 선수 아버지 박성종 씨가 확실히 밝힌 바로는 아인트호벤으로 가는 건 확정이 됐고요. 1년 계약 기간의 임대 계약이다. 라고 해서 QPR로 계약이 돼 있는 내년 6월에 맞춰서 이 한 시즌 동안만 아인토벤에서 뛰기로 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박지성 선수는 내년 6월에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리면서 이적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그 이후로는 뭐 국내 복귀 가능성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포츠경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자동차 전용 도로의 진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 3, 4차로에서 버스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동대교부터 정체가 되고 있고 이후 가양대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방화대교,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다시 한남대교부터 잠실대교까지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진행도 어렵습니다. 퇴계로 2가부터 한남 5거리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강남대로 따라 한남대교 가는 길은 현재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테헤란로 포스코 4거리부터 삼성역 쪽으로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편 포스코 4거리부터도 차간역이 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이번 인터뷰는 정말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무려 10년 연속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세계적인 분이죠. 우리의 대표적인 작가 고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고은 시인은 대한민국 네티즌이 뽑은 한국의 대표 작가로 최근 선정됐습니다. 한 인터넷 서점이 주관한 투표에서 4만 3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고은 시인이 무려 한 13,000여 표를 얻으면서 명실곡이 국내 독자 중에서 이제 최고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받았는데요.
고은 선생님 모셔갖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앞서 뭐 인터넷 서점이 주관한 투표를 뭐 설명은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네트니폰 한국의 대표 작가 뭐 이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니다만요. 그래도 1위로 또 선정되신 거는 다름없는데 이 소식 들으셨어요? 네. 어젠가 들었습니다. 네. 이런 관련 소식 이렇게 국내 인터넷 등 뉴스 관련 소식 평소에 접하시나요? 이렇게 찾아보시나요? 아니면은 누가 전해주시나요? 찾을 겨를이 없죠. 뭐 내 작업도 있고 그래서 네. 늘 한가할 틈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예. 검색을 안 합니다. 네. 작업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어떤 거 또 작품 쓰고 계신가요? 네, 쉴 줄을 모르죠. 나는 늘 공부하고 또 일하고 그런 것이 내 일상이니까요. 예. 네. 건강은 어떠세요, 선생님? 네, 좋습니다. 네. 무더운데요? 네, 아직 여름엔 더워야죠. 네. 예. 네. 또 가을은 또, 이런 더위가 물러나고 또, 새로운 계절의 느낌이 또 있고, 그렇게 되죠. 예. 죄송합니다만 정면승부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내가 1933년이니까 80세입니다. 네, 올해 80살이시네요. 네. 네. 건강 80살, 아직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나름대로 유지하는 건강 비법 있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네. 밥이 맛있고, 술이 맛있고, 또 책이 맛있고, 또 일이 아주 늘 신나고 그러니까요. 아, 네, 예. 그런 게 무슨 건강을 유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주 요즘도 자주 하시나요? 네, 일하고 그럴 때는 안 합니다, 일체. 이제 아내하고, 점심 때 반주는 한 잔씩 하죠. 네. 매일 하시나요? 네, 아내하고 둘이 합니다. 네. 아, 네. 시 50년 넘게 계속 반평생 우리 한국 역사, 해방 이후 역사랑 거의 같은 길을 걸어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시는 처음에 왜 쓰셨어요? 아이고, 그거 모르죠. 나도 그러다가 시인이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건 무슨 충분하게, 내가 시인 돼야 되겠다는 무슨 깨달음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네. 어떻게 내가 태어날 의사 없이 태어난 것처럼, 그렇게 시인이 됐지요.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태어났다. 아니. 태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태어났지요, 나는. 네. 그런 것처럼. 예. 내가 선택한 길이보다 어떤 운명 같은 것으로서, 시를 쓰는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 네. 운명 그러면 한국의 경우는 남북이 여전히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운명. 고은 선생님의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부분. 네, 난 전쟁으로 인한 그 전쟁으로 인한 조국 산천이 초토화되고 또 여러 도시들이 다 폐허가지고 하는 것을 그런 데서 출발했으니까요. 또 그뿐 아니고 인간의 마음도 서로 죽이고 또 죽이고는 그 죽음 위에서 살아남은 그 마음들도 역시 폐허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삶을 시작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전쟁은 내 운명의 어떤 출발점 같은 것이죠. 네, 전쟁은 우리 고 선생님의 이제 운명과 같다고 하셨는데 고은이라는 필명이죠, 필명. 네. 필명. 네, 그렇습니다. 필명도 이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뭔가 사람들이 너나 없이 어떤 사람은 성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 태어난 듯한 그런
삶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도 아마 그런 부류의 하나였을지 모르죠. 그래서 필명으로 이제까지 살아오죠. 네. 우리 고 선생님이 원래는 함자가 고자, 은자, 태자에서 끝자를 빼신 거죠? 필명에서요. 네, 잘라냈죠. 네. 왜 잘라내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손톱이 나면 뭐 이렇게 깎듯이 좀 잘랐던 것 같습니다. 네. 휴대전화 0945번 저희 이제 정면승부가 이제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는 창구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 문자 주고 계신데요. 7088님입니다. 고은 시인이시네. 존경합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이 시 좋아해서 외우고 다니는데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선생님? 이런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그런데요. 네. 나는 오랫동안 나 혼자 시를 쓴다. 내 밀실에서 한 편의 시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요. 예. 요즘에는 나는 나 혼자가 아니고 세상이 모두 다 시를 쓰고 시인이라고 생각하죠. 심지어는 사람이 아니라 풀이나 뭐 이슬방울도 시인이다 이렇게 여기져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으면 그런 질문도 역시 시인으로서의 질문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네요. 네, 시인으로서. 이렇다면 시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저 구름 속에서 따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 위에서 함께 슬프고 아프고 또 기쁘고 이런 삶의 전 내용 자체가 시의 행위라고 이렇게 여겨질 때는 그런 질문이 이미 다 시라고 이렇게 여겨지네. 네. 2478님 또 다른 질문입니다. 고대부터 5.18까지 인물을 다는 만인보 왕관하셨던데 더 추구하고 싶은 인물은 없으신가요? 라는 이런 질문, 청취자분 질문입니다. 네. 사실 만인보라는 이름은 참 벅찬 이름이죠. 그게 꼭 뭐 1만 9,999에다가 하나 보태면 만이 되는데요. 그런 만뿐이 아니고 또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를 만국이라고 하고 또 모든 많은 사람들 전체를 통칭해서 만이라고 할 때 그런 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인보는 30건으로 이제 완간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세상을 그거 가지고는 아주 더 많이 써야 할 그런 인간의 초상이나 생애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 끝나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세상과의 약속으로서는 일단 전 30권으로 끝난 것이 되죠. 네.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회적 정치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하나가 이제 국정원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200여 명의 문인이 최근 절필을 선언한 시인 안도현 시인의 이런 선택에 대해서 지지하는 또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런 한 서정 시인의 어떤 문의가 있었다든지 그런 행위를 무슨 이 실정법에 걸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내 생각 같아서는 유치하고 또 심지어 어리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철회하고 커다란 좀 덕이 있고 넉넉한 그런 정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요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사실 시나 소설도 잘 읽지 않는데 이 청소년들 또 어른들에 대해서 좀 독서를 포함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내가 조언할 건 없고 여기는 거대한 하나의 문명의 흐름 속에 다 빠져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기에 표류해가지고 떠나려 가다가 이게 전혀 아니구나 하고
모두 스스로 각자들이 깨달아서 뭔가 지금까지 그 빠져있는 상태로부터 좀 헤어나기를 나는 바라죠. 아마 이 스마트폰, 이런 인터넷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맡겨버리고 편리한 거 즉흥 이렇게 거기서 인용해서 쓰고 그러고 내다 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면은 이 몸이나 마음 속에 그런 진실들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담길 수가 없고. 그래서 기억이 아주 퇴화돼 갖고 아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30대쯤 되면은 벌써 치매의 어떤 정체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 선생님, 끝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한 번만 더 질문 받고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859님인데요. 주변에 고은신 선생님의 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선생님은 본인의 수많은 작품 가운데 가장 아끼는 시가 어떤 건가요? 아니요. 나는 사람들이 늘 대표작을 볼 때마다 그 질문을 거부합니다. 나는 한 편 한 편이 다 대표작으로 생각하고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수많은 작품이니까 나 자신이 그 제목을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쓴 것인가 하는 생각도 네. 날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나는 하나의 대표작만을 나는 골라서 선택할 수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최근에 어제 쓴 시가 아니라 오늘 지금 막 쓴 시가 굳이 말하면 대표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쓴 시 아주 간단한 한 소절만 좀 얘기해 주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예, 그럼. 여기 이 방이 없습니다. 내가 그러세요? 네. 가서 봐서 대답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선생님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은 시인이었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 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역시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 하는데요.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에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자주 가고 빈뇨, 시원치 않고 잔뇨, 함중에 깨고 야뇨.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장애인 카리터. 카리터는 효과가 검증된 의약품입니다. 빈뇨, 잔뇨, 야뇨, 카리터로 초기에 치료하세요. 전립선엔 카리터. 오빠, 그거 알아? LTE 워프 쓰면 데이터가 2배. 오래 쓰면 올레클럽별도 2배래. 2배? Really? 2배가 돼. 2배. 올라. it 올라. 혜택과 대상 조건 등은 홈페이지 참조. 네, 이번에는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 문제 좀 들어보죠. 정부가 또 일자리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나 보죠? 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해서 고용 창출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영리를 창출하는 특수기업인데요. 현재 856곳에서 2만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2017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3,000개 더 육성해서 10만 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유사한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네, 주변에서 실제로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 이런 소리가 들려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다음은 국민연금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기준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1년 사이에 월급이 깎여도 줄어들기 이전 월급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더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납부자의 소득 변화가 곧바로 보험 납부액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액이 차이가 날 경우 기준소득액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납부액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소득액이 변경되기 이전에 더 낸 보험료는 추후 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네. 어저께는 우유값 인상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이건 뭡니까? 도시가스 요금이 오르나 보죠? 네, 서민생활요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0.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요금은 평균 1.1%에 올라서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이 요금을 적용을 하면 가구당 8월 평균 요금이 1,832원에서 1,948원으로 약 116원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상 관련 소식을 자꾸 전해주시니까 걱정이 크겠어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 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생사불명이었던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가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됐죠. 그런데 성 대표가 현장에서 추신하려는 순간 이를 일부 취재진과 또 남성연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어갖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살 방조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논란인데요. 법무법인 위내 대표 훈남 변호사인 이인철 변호사 함께 이 사건 어떤 쪽에서 또 사고라고 하는데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 또 일부에서는 사건이 아니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사고다. 그렇죠. 이렇게 또 지적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여의도 성모병원 그 고인의 빈소를 들렸다 왔습니다. 예, 평소에 그분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가지고 들렸다 왔는데요. 예, 그래서 네. 그 남성연대 그 관계자분들 만나서 좀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그 25일날 지난 25일날 그 성 대표가 트위터에 이제 투신을 예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실제로 뭐 죽을 생각은 없었고 네. 여러 가지 이런 어려운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는 그 방법이었다. 그래서 일종의 퍼포먼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제 그런 나쁜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네. 뭐 그런 일 없다고 이제 나중에 식사 한번 하자고 이제 거의 예.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다음 날 이제 투신을 하셔가지고 네. 실종이 됐다고 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사흘 후에 네. 시신으로 발견돼가지고 저도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 돌아가신 숨진 채 발견된 성재기 대표가 사전에 이제 투신하기 전에 네. 여러 가지 뭐 그 다이빙 연습도 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는 걸 보면은 네. 정말로 자살하려고 했던 의도는 자살할 생각은 전혀 없으셨고요. 전혀 없었다. 그분이 평상시에 체력이 대단히 좋으시고 네. 또 몸도 아주 좋으세요. 운동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예. 건강하시고 또 수영도 잘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또 사전에 또 답사를 하시고 또 안전 요원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장마 후에 그 한강이 많이 불어나고 유속이 이제 늘어나서 또 빠르고 예, 네, 그거를 이제 물살도. 미처 예상을 못했는지 안타까운 이렇게 사고를 당하게 되신 거죠.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 퍼포먼스, 모금 퍼포먼스다라는 일도 있기도 하고 그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 현장에 영상을 찍고 있는 언론사 네. 관계자도 있었고 또 그 남성연대 관계자들도 있었는데 바로 이 장면, 이 장면을 본인이만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이나 또 마찬가지로 저 역시 있다고 했을 경우에 이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건지. 당연히 말려야죠. 만약에 자살할 사람이면은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말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성 대표가 자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성 연대 사람들이나 그 같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 그걸 알고 있었고요. 예. 단지 이제 투신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이 투신한다는 이유도 뭐 단순히 돈 때문에 투신한다는 이유가 아니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뭐 남성 연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좀 알리고 또 뭐 진정한 의미의 양성평등을 이제 이슈를 만들려고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니까 그 주변 분들이 이제 도저히 말릴 상황이 아닌 거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사전에 묵시적인 또는 서로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그렇죠. 충분히 이제 문제 없다. 네, 이거 충분히 문제 없다. 안전요원도 대기했고 내가 충분히 수영을 잘하니까 절대로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 트위터를 통해서 전국을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나갈 수도 있는 그 장면들을 보고 이 자살을 방조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 법에는 이제 자살 방조죄와 교사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우리 판례는 자살 방조라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의 실행을 이제 원조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이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살에 쓸 도구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자살할 사람을 격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야지만 자살 방조죄가 되고요. 단순히 자살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면 그것을 뭐 긴가민가 했다 이런 정도로는 자살 방조죄가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적극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 네. 그러면은 언론사에서도 이 취재윤리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그 현장에 있었던 카메라 기자는 그런 당사자들은 위에서 시키니까 갔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재가 문제가 아니라 말리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 근데 급하지 않냐. 이런 윤리적인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 법적인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 뭐 취재 윤리에 저번에 또 서방에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장면을 찍어가지고 많이 이제 그 윤리가 됐었잖아요. 취재 윤리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런 성 대표가 정말로 자살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방관하고 취재를 했으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언론인들도 설마 그 성 대표가 뛰어내리겠느냐 아니면 뛰어내려서 설마 그 죽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좀 안이하게 하셔가지고 좀 방치를 하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좀 이런 상황을 얘기했으면 당연히 그걸 말리거나 아마 119에 미리 신고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긍정적으로 또 선의로 좀 해석을 해주시는데 네.
이게 비슷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작가, 그러나 한국문단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요. 김승옥 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단편서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소설의 내용인데요. 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편원이 혼자 있기 싫다면서 오늘 밤만은 여관과 같은 방에서 같이 있어줄 것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정작 부탁받은 등장인물은 피곤하다 하는 이유로 각자 다른 방을 이제 씁니다. 결국 같이 있어달라고 부탁한 등장인물 소설 속의 그 인물은 자살을 하고 또 각방 쓰자고 했던 인물 이제 싫어서 이제 각방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소설 속에만 난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상대방은 자살할 것을 예상하고도 방조한 등장인물 이분도 방조죄에 해당할까요? 이런 비슷한 것들이 보면 사실 그렇죠. 언론 뉴스에 많이 있는데 애매한데요. 만약에 이게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 긴밀한 사이였으면은 자살 방조죄가 그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법에는 그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처벌하지만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도 처벌하는데요. 부작위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된다. 즉 가족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계약관계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구조할 의무가 있었는데 구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그런 범죄가 성립을 하는데요.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 단순히 목격자였다. 아니면 그냥 그 단순한 지인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자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부작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상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내 가족이 어떤 자살 행위를 막 시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이가 안 좋아서 나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 행위도 안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가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구조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살 방조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6654님입니다. 학교 다닐 때였나요? 이제 기억을 더듬으시는 것 같은데 착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걸 배웠는데 말씀하시는 자살 방조죄가 착한 사마리아법의 일부인가요? 우리나라에 없는 법이죠? 맞습니다. 맞고요. 그 외국에는 이제 착한 사마리아법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구조를 요하는데 내가 그냥 지나갔다 이런 경우 처벌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걸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친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 아니면 내 직원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구조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구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이제 김승옥 작가 소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이런 비슷한 이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사례들이 뉴스에 종종 등장하죠. 뭐 동반 자살하려다가 한 분은 죽고 또 한 분은 살아남는 경우. 실제 과거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연인 사이에서 우리 둘이 같이 죽자. 연인 사이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할 경우에 같이 죽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고.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을까요? 뭐 번개탕을 뭐 튀었는데 이쪽에서는 많이 마시고 이쪽에서는 적게 마시고 사실 좀 이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기도 어렵겠습니다. 우리 판례에서 이제 자살 방조죄로 처벌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약국 전산으로 일하는 3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 자살할 약을 구해준 거예요. 약을 구해줘서 같이 마셨는데 같이 마셨다. 남자는 죽고 여자는 살았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 판례는 적극적으로 약을 구해줬기 때문에 자살을 용이하게 했다. 이래서 자살방조죄로 처벌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벌을 했다. 맞습니다. 그 관련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자살로 숨지는 사람이 무려 40명 이상. 오늘도 40분 이상이 자살했다고 그러는 것은 이제 통계로 나와 있는데 이제 방조죄라는 부분이요. 이제 자살 방조죄도 있지만 뭐 살인 방조죄, 상해 방조죄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방조라는 건 소위 말해서 그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살인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살인 도구를 구해준다든지 아니면 살인 행위를 격려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살인 방조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형법에서는 물론 정범보다는 조금 강경해서 처벌하지만 역시 방조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방조하면 안 되겠네요, 절대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이제 자살 방조죄만이 아니라 살인 방조죄, 상해 방조죄 문제도 이게 심각하다고 이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이 워낙 많이 이용되다 보니까 자살 사이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용되고 어떻게 자살하면 되는지 뭐 이런 관련돼서 차단에도 계속해서 뭐 카페를 통해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런 건 사이트는 어떻습니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의 자살을 격려하거나 아니면 자살 방법을 알려줘가지고 자살을 용이하게 할 경우에는 그 자살 사이트 운영자도 역시 자살 방조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도요? 그렇죠. 회원은 어떻게 됩니까? 회원은 좀 처벌하기 어렵지만 그 운영자는 이제 처벌할 수 운영자는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줬다. 예. 그런 일종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다. 네. 청취자분 질문인데요. 0063님입니다. 미필적 고의와 예. 자살 방조죄가 다른 건가요? 예. 이분 뭐 이분 이제 법대생인가요? 법대생 이제 초년생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미필적 고의라는 것은 이제 고의한 유형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제 때렸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있었으면 그냥 일반적인 고의고요. 네. 내가 저 사람을 때렸는데 이 사람이 내가 때린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예견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사망했으면 미필적 고의한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살 방조죄라는 것은 이제 그런 미필적 고의가 아니고요. 네. 다른 사람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처벌하는 것을 자살 방조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자살 방조. 조금 각도는 달리하면요. 최근에 이제 100세 시대에 가면서 의료 현장, 의료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연명한다고 하나요? 아주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데, 그 과거 보라매 병원 사건인가요? 네. 그렇죠. 그 이제 존엄사 안락사라고도 하는데요. 그렇죠. 예, 네. 그 뭐 이제 말기 암 환자라든지 이제 불치병 환자 같은 경우에 너무 그 치료 과정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차라리 그 생명 유지 장치를 그냥 제거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만약에 의사가 가족들의 말을 듣고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서 그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이 경우에 과연 그 의사와 가족분을 살인죄 방조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실제로 우리 판례에서는 처벌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의료 현장에 계신 관계자들 이야기 들으면 의학이 워낙 발전하니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치료 유보냐, 치료 중단이냐, 뭐 아주 좀 복잡한. 상당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 이제 어느 것이 옳은지 같이 팠다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국회라든지 아니면 법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것을 연구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입법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한 문제죠. 그렇죠. 합법 이걸 따지기가 좀 복잡한. 맞습니다. 예. 네, 복잡한 문제. 근데 미국에서는 또 그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하네요. 이제 환자가 이제 기관 내에 어떤 관을 빼달라고 환자가 요구하면은 빼면 이제 숨지는 경우 이것을 환자가 요구했을 경우 의사가 따랐다. 그러면 숨졌다. 그럼 문제 없다. 네. 미국에서는 이제 그 안락사나 이제 존엄사를 허용하는 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이제 유럽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환자가 이제 유언을 하고 또 가족들의 동의를 받고 또 믿을 만한 의사의 치료 하에서 그 인정되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장차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입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간단히 언급은 했었는데 이 상해 방조죄 이게 좀 설명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상해했는데 그 상해를 용이하게 하도록 도구를 빌려준다든지 격려를 한 경우에는 역시 그 사람도 상해 방조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이 자살 절대 없어야 되겠죠. 자살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죠? 살자가 되잖아요. 네. 예. 자살할 분들 좀 힘을 내시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 자살을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만약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주변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이거를 만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경우는 자살 방조죄로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또 우리 자살하는 사람들 우울증 환자들을 좀 격려해서 절대로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인철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담는다. 주머니만 있다면. 그래서 피자도 주머니를 달았다. 크라운 포켓. 부드러운 크림치즈, 달콤한 고구마 무스 듬뿍. 방문 포장 시 1+1. 1588-5588 피자헛. 라지 사이즈 이상 적용. 중복 할인 불가 일부 매장 제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아,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7월 30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밤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조심 운전하십시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